안녕하세요. TV 도서관에 가다 김보혁입니다. 일제의 문화정책으로 친일 문학이 급부상하고 또 문학이 근대성에 눈뜨던 시절, 흑투성이 조선 민중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순 우리말과 사투리로 고스란히 담아낸 작가가 있었는데요. 바로 봄봄과 동백꽃의 작가 김유정입니다. 문학평론가 김문집은 김유정에 대해서 전통적인 우리말 어휘의 풍부함과 언어 구사의 묘미가 중견의 대가들보다도 뛰어나다,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구수한 사투리와 질퍽한 언어로 우리 민초들의 삶을 생생하게 그려낸 청년 작가 김유정. 오늘은 시대를 초월하는 작품으로 모두에게 사랑받는 작가 김유정의 삶과 문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봄봄, 동백꽃 등 토속적인 언어와 삶이 녹아있는 작품으로 널리 알려진 소설가 김유정. 29의 짧은 생애 동안 32편의 작품을 남겼다. 고향에서 야학을 하던 중 대릴사위와 장인이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는 모습을 보고 글로 옮긴 소설 봄봄. 17 동갑내기 나와 마름의 딸 점순이의 순박한 사랑을 다룬 동백꽃. 일제 식민지 시대의 피폐한 농촌 현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만무방 등 그의 작품에는 농촌의 현실을 바라보는 해학과 향토색 짙은 언어들이 담겨 있는데, 한국 단편문학의 정수라 손꼽히는 김유정 문학의 가치와 의미를 연구해 매년 책으로 출간하는 김유정 학회. 올해는 김유정 소설에 나타난 사랑의 의미, 그의 문학 속에 담겨 있는 해학성 등 1년 동안 연구한 논문 등을 엮은 김유정 문학의 감정 미학을 통해 그의 작품이 가진 힘을 세밀하게 들여다본다. 드라마와 영화, 판소리 등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다양한 콘텐츠로 재해석되고 있는 김유정의 문학. 세대를 뛰어넘어 많은 대중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김유정의 생애와 작품을 김유정 문학의 감정 미학을 통해 만나보자. 오늘은 봄봄과 동백꽃의 작가 김유정의 작품과 문학 세계를 연구한 책 김유정 문학의 감정 미학을 통해서 김유정의 문학과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먼저 김유정 학회 초대 회장이셨죠. 강원대 유인순 명예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평택대 명예교수 이덕화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명랑 소설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김유정 문학의 감정 미학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 책이 김유정 학회에서 출간한 7번째 책이라고요. 이제 그 김유정 학회에 대해서 좀 소개를 먼저 부탁드릴까요? 네. 지금 중고등학교 국어 교재에서 가장 많이 수록된 작가 김유정. 그의 또 작품 봄봄, 동백꽃, 만무방. 그런가 하면 소설 작품을 연극, 영화, 판소리, 오페라, 만화, 발레, 게임 이런 식으로 끝없이 발전해서 나오고 있는데, 물론 작품이 좋으니까 연구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네. 한 작가의 작품이 장르를 교체하고 매체를 교체하면서 나오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연구자들을 모두 모아서 김유정의 작품을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만든 것이 김유정 학회인데, 201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창립 총회를 하고 지금까지 이끌어 나오고 있으면서 회원 수가 한 200명. 김유정 문학의 감정 미학 책에는 논문과 소설과 시작품이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네. 김유정만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네. 김유정에 관련된 그 친구들, 그리고 한국의 근현대 문학에 대한 전반적인 것도 네.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9일이요. 김유정 작가 서거 81주기였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 가장 큰 이유 뭐라고 보세요? 뭐 동백꽃부터 시작해가지고 봄봄 이런 모든 인물들이 굉장히 순박하고, 김유정 작가만큼 농촌의 농민들을 그렇게 입체적으로 그린 인물은 저는 못 봤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김유정은 그 인물이 만들어내는 어떤 그 행동, 언어,
이런 거로 인해서 그것이 작품 미학이 드러나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네. 것들이 그 작중 인물에 빠져들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독자가 작품의 인물보다도 더 수준이 높기 때문에 안심을 하는 거죠. 나는 이 정도는 아니다.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으로 빠져들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참 연민을 하게 된다. 어떻게 이 지경까지 이렇게까지 무지할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김유정 작가의 작품 속 인물들 보면 대체적으로 굉장히 순수하다는 공통점이 예, 있는 것 인물들, 같아요. 예, 맞아요. 우리 작가님은 네. 그 김유정 소설 봄봄 동백꽃으로 연애의 기본을 배웠고 이런 소설을 쓰고 싶다고 생각했다라고 네. 하셨더라고요. 어떤 점이 그렇게 인상적이셨어요? 우리 김유정 소설가 하면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서 만나잖아요. 근데 중학교 1학년 생각하면 우리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사춘기잖아요. 근데 사춘기에 또 뭐에 제일 관심이 많냐? 이성에 관심이 관심이 많죠. 많습니다. 그래서 김유정 선생님 동백꽃이나 봄봄을 사춘기 때 읽는 친구들은 일단 연애의 기본을 배워요. 그 연애의 기본은 뭐냐? 동백꽃에서는 이제 점순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나한테 뜨끈뜨끈 기모르는 감자를 이렇게 탁 갖다 주면서 네. 이것 좀 먹고 해라고 친절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네 집엔 이거 없지 하면서 밀당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연애의 기본 정석인 밀당을 배우게 되고요. 요즘엔 왜 츤데레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네. 또 이제 봄봄을 보면은 이 남자가 점순이랑 결혼하려고 대리일 사이로 들어가는데 키가 안 크잖아요. 근데 점순이 키를 계속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재미 키도 이래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욕하는 거 같잖아요. 그렇게 재미 키도 할 때 속마음은 왜 안 커? 빨리 결혼하고 싶은데. 네. 그래서 아 남자란 속마음과 겉 행동이 다르구나 이런 것도 배우고 그래서 일단 사람의 그 속마음을 살펴보게 하는 네. 그런 또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중학교 때 아마 동백꽃 그 봄봄 읽었던 네. 걸로 기억하는데 동백꽃으로 왜 둘이 같이 이렇게 쓰러지면서 끝나잖아요. 근데 그 동백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동백꽃이 아니라면서요. 네. 네. 그러니까 강원도 지방이나 칠레 네. 마을에서는 동백꽃 생강나무를 동백꽃이라고 아. 김저기 선생님이 네. 강원도 출신이고요. 더 잘 아시죠? 추가로 좀 설명해 주시죠. 동백꽃을 생강나무라고 이야기를 네, 하고 네. 상당히 향기가 좋아요. 정선 아리랑 보게 되면은 아주까리 동백아 여지를 마라 할 때 이 동백이 바로 그 생강나무 노란 동백꽃이에요. 상수유가 필 때 피는 봄이 오면 제일 먼저 피는 꽃이 네. 동백꽃이에요. 아, 근데 강원 지역에서는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에서는 네. 이 생강나무를 동백꽃이라고 부릅니다. 네. 소양강 처녀놀이 아시죠? 네, 이 2절에 보게 되면은 동백꽃 피고 지는 봄이 오면은 요 동백꽃이 바로 그 노란 동백꽃 김유정 작품 속에 나오는 알싸한 향기가 나는 동백꽃이에요. 그렇군요. 그놈의 계집애가 요새로 들어서 왜 나를 못 먹겠다고 그렇게 아르릉거리는지 모른다. 나흘 전 감자것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은 없다. 얘, 너 혼자만 일하니? 그럼 혼자 하지 때로 하디? 너 일하기 좋니? 게다가 조금 뒤에는 행주치마에 속으로 꼈던 바른 손을 뽑아서 나의 턱 밑으로 불쑥 내미는 것이다. 네 집에 네가 없지? 너 봄감자가 맛있단다. 난 감자 안 먹는다. 너나 먹어라. 여태껏 가무잡잡한 정순이의 얼굴이 이렇게까지 홍당무처럼 새빨개진 법이 없었다. 게다가 눈에 독을 올리고 한참 나를 요렇게 쏘아보더니 나중에는 눈물까지 어리는 것이 아니냐. 나는 호드기 소리를 듣고 발이 딱 멈추었다. 가까이 와보니 과연 나의 짐작대로 우리 수탈기 피를 흘리고 거의 빈사지경에 이르렀다. 닭도 달기려니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없이 그대로 앉아서 호드기만 부는 그 꼴에 더욱 치가 떨린다. 나는 대뜸 달려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수탈을 단내로 때려 엎었다. 이놈아, 너 왜 남의 닭을 때려 죽이니? 그럼 어때? 뭐 이 자식아? 누구 집 닭인데?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 분하기도 하고 무안도스럽고
또 한편 일을 저질렀으니 인젠 땅이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해야 될는지 모른다. 나는 비슬비슬 일어나며 소매자락으로 눈을 가리고는 얼김에 엉하고 울음을 놓았다. 그럼 너 이단부터 안 그럴 테냐? 그래. 하고 무턱대고 대답하였다. 요단부터 또 그래봐라. 내 자꾸 못 살게 굴 테니. 그래. 이젠 안 그럴 테야. 닭 죽은 건 염려 마라. 내 안 잃을 테니. 그리고 무엇에 떠다 밀렸는지 나의 어깨를 짚은 채 그대로 퍽 쓰러진다. 그 바람에 나의 몸뚱이도 겹쳐서 쓰러지며 한창 피어 퍼들어진 노란 동백꽃 속으로 폭 파묻혀버렸다.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냄새에 나는 땅이 꺼지는 듯이 온 정신이 고만 아찔하였다. 뭘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는 거지? 모를 수도 있어요. 닭을 때려 죽이지 말라는 건가? 근데 사실 점순이 속마음은 내가 감자 갖다 줬을 때 먹어줘가 네. 있지만 사실은 날 좀 사랑해줘, 나한테 네. 잘해줘 이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김유정 문학 속에 나타나는 사랑의 특징이라고 첫 번째가 이상하게도 마음과 달리 사실은 소통하지 못해요. 네, 현실에 그게 문학 속에 녹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김유정 작가의 소설 속에 나타나는 여인상들은 굉장히 강인합니다. 점순이도 나중에 잘하면 억척어범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받아보지 못한 어떤 모성의 엄마의 사랑 이런 것을 여인들에게 투영한 것이 아닐까 이런 네.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김유정 작가가 1935년에 조선일보와 조선중앙일보를 통해서 공식 문단에 등단을 했는데요. 그 생을 마감한 게 1937년입니다. 그러니까 문단에 데뷔하고 나서 그 2년 뒤에 생을 마감한 셈인 것인데 그동안 30여 편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네, 동화 2편을 네. 포함해서 32편이에요. 네. 우선 그 김유정의 작품이 32편 가운데 12편이 신례마을, 춘천을 배경으로 한 것이고 또 2편은 광산촌을 배경으로 했고 나머지가 도회지를 배경으로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김유정에 대한 그 작품이 도회지 배경 소설은 좀 조명을 받지를 못한 그런 그 안타까움, 상당히 좋은 작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유정의 생애 그러면은 축복 속에서 태어나서 아주 부유한 집에 8남매 가운데 아들 2, 딸 6이에요. 그 가운데 7번째로 태어났으니까 축복 속에서 태어났는데 7살, 9살 때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가훈이 기울게 되고 여기에다가 또 뭐 폐결핵 걸리게 되고 이런 식으로 가난과 병고 속에서 살다가 29살 나이로 죽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비극적이고 좀 안 됐는데 이걸 또 반대로 생각을 한다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비극적인 삶을 오히려 문학으로 승화시킨 그런 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분이 말더듬이었어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말더듬이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야기하지 못하게 되니까 말 대신 문자 언어를 통해서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짝사랑에서는 실패를 했지만은 그 짝사랑하던 상대가 우리나라의 유명한 명창 박록주 씨예요. 그래서 이분이 부르던 판소리라든가 이분이 부르던 민요를 열심히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여기에서 그 민요 속에 흐르고 있는 한국적인 정조, 또 한국적인 가락. 그래서 김유정 작품 읽다 보면은 눈으로 읽는 것보다는 소리 내는 것이 좋은데 판소리 가락이 들어가 있고 그 속에 들어가는 그 해학적인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들의 민요, 우리들의 판소리를 하지 않았다면은 얻을 수 없는 그런 문학적인 특성도 얻게 되고요. 또 폐결핵 환자였기 때문에 나는 곧 죽게 될 것이다는 바로 그 생각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더 좋은 작품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밤을 새워가면서 고치고 하다 보니까 오늘과 같은 좋은 작품이 나왔습니다. 당시에 1930년대 그러니까 김유정 작가가 한참 활동하던 시기예요. 우리나라 그 문학적인 어떤 분위기는 어땠나요? 우리가 1930년대 문단을 얘기하려면 1920년대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1919년 그 당시만 해도
그래도 우리는 독립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 네. 이런 걸로 이제 달아오르다가 1919년 3.1절이 이제 좌절로 끝나면서 문단을 굉장히 아주 울분과 분노, 네. 좌절 네. 이런 분위기고 굉장히 우울한 분위기였었어요. 청독부에서 이래다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조금 문화정책이라 그래서 잡지도 만들게 해주고 문화적인 행사들을 충분히 하도록 해줬죠. 그리고 또 1925년대쯤 해가지고는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이 되면서 네. 그 공산주의 운동이 네, 네. 기승을 부리면서 우리나라도 그때 1925년대에 카프라고 하는 프롤레타리아 문학이 그 카프 문학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광수, 김동인, 최남선 같은 이제 계몽주의 문학으로 일관하다가 카프 문학도 일종의 계몽주의 문학의 한 부류라고 할 수 있게 왜냐면은 어쨌든 우리가 지금 공산주의 문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 자체가 그 당시에 민족 운동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 카프 문학 운동도 결국 민족 문학 운동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독립에 대한 어떤 굉장히 열망과 그런 걸로 일관되다가 35년도에 카프가 해산을 이제 강제로 당하게 되죠. 네. 그런 속에서 순수 문학 쪽으로 옮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문단 분위기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구인회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시문학이라든가 순수 문학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김유정, 이상, 이효석 뭐 이런 순수문학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1920년대에는 문단의 인구들이 한 10명 정도 그렇다 그러면 1937년 거의 100명 가까이 문학인들이 굉장히 대그 등단을 하고 네. 그러면서 활동을 하면서 네. 아마 우리가 문학사에서 1930년대만큼 그렇게 능력 있고 정말 작품 좋고 그런 시대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 문학사 전체가 네.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을 꼽으라 그러면 대부분이 아마 1930년대 작품일 정도로 네. 그렇게 굉장히 화려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문학사에 윤택하게 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네. 작용하게 되죠. 네, 네, 네. 예. 다음은 이제 김유정 작가의 대표적인 작품이죠. 봄봄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여러 소설들이 있겠지만 이 소설만큼 많이 알려진 작품은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을 했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김유정의 봄봄을 사랑한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잠깐 설명을 하자면 네. 이제 나가 대릴 사회로 들어가서 벌써 3년 7개월이나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있는데요. 근데 장인어른이 결혼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점순이 키가 안 커서 못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네, 도대체 점순이 키는 언제 크는 것인지. 참말이지 난 이 꼴하고는 집으로 차마 못 간다. 난 갈 테야요. 그동안 사경 쳐내시오. 나 사위로 왔지 어디 머슴살러 왔니? 그러면 얼른 성례를 해줘야 안 오지요. 밤낮 부려만 먹고 해준다. 아 글쎄 내가 안 하는 거냐 그년이 안 크니까. 이번엔 안 된다 하고 대뜸 구장님한테로 판단 가자고 소매자락을 내끌었다. 우리가 구장님을 찾아갔을 때 그는 쌀이문 밖에 있는 돼지 우리에서 죽을 퍼주고 있었다. 왜 이 일들 하다 말고 그래? 구장님, 우리 장인님과 처음에 계약하기를. 구장님도 내 이야기를 자세히 듣더니 퍽 딱한 모양이었다. 하기야, 구장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다 그럴 게다. 아 성내고 뭐고 계집애 년이 미쳐 자라야 할 게 아닌가. 그래, 거진 4년 동안에도 안 자랐더니 그 킨 언제 자라지요? 다 그만두고 사경 내시오. 아이 글쎄 이 자식아 내가 크지 말라고 그랬니? 왜 날 보고 떼냐? 빅모님은 참새만한 것이 그럼 어떻게 애를 낳지요? 나이 쳤으니 아들이 급하다는 게 잘못된 말은 아니야. 하지만 농사가 한층 바쁜 때 일을 안 한다든가 집으로 달아난다든가 하면 손해죄로 그것도 징역을 가거든. 빨리 가서 뭐 붙든 거나 마저 붙게. 군소리 말고 어서 가. 나는 점순이가 아침상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는 오늘은 또 얼마나 밥을 담았나 하고 이것만 생각했다. 그런데 점순이가 그 상을 내 앞에 내려놓으며 제 말로 짓거리는 소리가 구장님한테 갔다 그냥 온담 그래. 안 된다는 걸 그럼 어떡한담? 시험을 잡아채지 그냥도 이 바보야. 밥을 먹은 뒤 지게를 지고 일터로 가려 하다 도로 벗어던지고 바깥 마당 공석 위에 드러누워서 나는 차라리 죽는 이만 같지 못하다 생각했다. 이 자식아
왜 또 이러니? 남의 농사 버려주면 이 자식 징역 간다. 봐라. 가도 좋아요. 아이고 배야. 장인님은 더 약이 바짝 올라서 잡은 참치게 막대기로 내 어깨를 그냥 내려갈겼다. 정신이 다 아찔하다. 부려만 먹고 왜 성례 안 하지요? 한 번은 장인님이 헐떡헐떡 기어서 올라오더니 내 바지가랭이를 이렇게 노리고서 단박 움켜잡고 매달렸다. 빙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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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살려줍시오, 할아버지! 나도 엉금엉금 기어가 장인님의 바지가랭이를 꽉 움키고 잡아 낚았다. 할아버지! 놔라! 얘 점순아! 에그머니, 이 망할 게 아버지 죽이네. 이 자식! 장인 입에서 할아버지 소리가 나오도록 해! 독자가 봤을 때는 내년에 분명 결혼 안 시켜줄 것 같잖아요. 또 속아 넘어갔네. 그래서 사실 이제 김유정 전반적인 소설에 아이러니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순이죠, 모순. 모순이 생겨나는 상황들이 어떤 것이 있냐면 네. 그 상황에 맞지 않는 대응을 할 때, 혹은 남들은 다 아는데 지만 모를 때,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삶의 어떤 모순들이 생겨나는데 네, 네. 봄봄에서도 역시 이 아이러니 모순을 굉장히 잘 그려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다 알잖아요. 이 남자가 왜 이렇게 괴로워요? 왜 결혼을 못해? 계약서를 잘못 쓴 거예요. 3년만 일하면 뭐 결혼을 시켜준다든지, 네, 네. 점순이 키가 151cm가 되면 결혼을 시켜준다든지. 그래서 사실 계약서를 잘못 쓴 거거든요. 그러면 따질 때도 계약서를 제대로 쓰자고 따져야 되는데 시켜주네, 안 시켜주네 이것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몰라서 어리버리해서 모순을 생겨나는데 그것이 사실은 주인공들이 계속 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잘난 사람은 저 알아서 지가 잘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뭔가 못난 사람을 우리가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는 김유정 작가님 소설의 첫 번째 매력이 뭔가 주인공들이 다 내가 신경을 좀 써줘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막 편들어주고 싶고 네, 도와주고 싶고 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삶의 이 모순을 사실은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사랑받고 있지 않나 네, 그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점순이는 김씨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키 한 1m 40 정도, 사위는 최순일이라고 하는 실존 인물로 키 한 180 정도, 상당히 크죠. 네. 1930년대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다음에 점순이의 아버지 욕을 잘해서 욕필이란 별명 갖고 있는데 책에서는, 작품에서는 봉필이라고 나오는데 네. 사실은 JP 김종필이에요. 네. 실존 인물이고 지금부터 한 7, 8년 전에 김유정 문학지 할 때 점순이 김씨만과 그 사위 최순일 씨 사이에서 난 딸이 한번 찾아와서 본 적이 있는데 키가 자그마하고 아주 안방지게 생기고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작품 속에서는 결혼을 못 했는데 네. 실제로는 결혼했어요. 재밌네요. 네. 작품에서는 딸만 셋인데 네. 실제로는 3남 2녀인가 그래요. 그 김종필 씨에게. 그 봄봄에 얽힌 또 제목에 얽힌 이야기도 있다면서요. 이게 예. 봄봄이 봄봄이 아니라 봄 네. 사이에 가운데점이 들어가 그렇죠. 있어요. 네. 그래서 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문자를 통해서 그 의미를 독자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문장 부호도 하나의 문자예요. 하나의 의미예요. 네. 근데 원전에서는 봄과 봄 사이에 가운데점이 들어갔는데 이것을 오랜 기간에 걸쳐서 편집을 하고 출판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제대로 원전을 보지 않고 그냥 봄봄하고 얘기를 했어요. 왜 봄봄 하지 않고 가운데에다 봄을 썼는가. 그 남자 주인공이 대릴사위 들어와서 3년 7개월이나 됐는데 성례를 못했어요. 네. 그런데 올가을에 또는 내년에 성례를 시켜준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큰딸이 그 19살에 시집가기까지 대릴사위 14사람을 들였어요. 일만 시키고 쫓고 일만 시키고 쫓아내고 네. 지금 둘째 딸 점순이가 16살인데 지금 이 사위가 세 번째 사위고 3년 7개월이 됐거든요. 그러면 셋째 딸이 지금 6살이에요. 10살은 돼야지만 대릴사위를 드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 대릴사위가 성례를 올릴 수 있다는 그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듭되는 거예요. 장인하고
이 사위 사이의 갈등이라는 네, 것이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 이야기 자체가 자연의 봄, 인간의 봄, 여자의 봄, 남자의 봄, 사위의 봄, 장인의 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그 의미가 확대될 수 있거든요. 네, 네. 왜 우리 그 미인 가운데 고소영 씨 점 없어도 고소영 씨예요. 근데 그 점이 있음으로 해서 더 매력적인 것처럼 작품 봄봄도 점이 들어감으로 해서 의미를 여러 가지로 만들 수가 있어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아 이래서 그렇구나라고 이해가 되는군요. 김유정 작품들 중에 그 30편 중에 무려 10편이 이 춘천 실내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네. 춘천에 가면은 김유정역이라고 있잖아요. 네, 저도 네. 얼마 전에 가봤는데요. 그 얼마 전에 또 작가님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그 실내마을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김유정 고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의견이 분분한 게 있지만 그래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유정이 그 명창 네. 박록주에게 이제 실연을 당하고 고향 마을로 이제 내려가서 살게 되는데, 그래서 그 실내 마을을 이제 복원한 것 같아요. 근데 이 김유정 문학촌 하면 가장 먼저 우리 많은 분들이 김유정 역을 네. 떠올리십니다. 네. 그 촌장이 이제 소설가 전상국 선생님이신데요. 규모는 작지만 김유정 문학촌에 가면 우리가 소설에서 보던 나하고 점순이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곳이 김유정 문학촌이거든요. 이야기 속을 거닐다 보면 그 당시에는 어떻게 우리 문인들이 살았을까, 그리고 김유정 작가는 왜 이런 소설을 썼을까. 그래서 사실은 얼과 정신을 또 배우게 네.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의미로 김유정 문학촌에서 또 지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마다 봄봄의 점순이, 동백꽃 점순이 뽑는 그런 이제 점순이 뭐랄까 춘향님 뽑는 것처럼 네, 그런 것도 네. 하고 있고, 네. 김유정 소설을 읽고 다시 써보는 백일장도 있고, 네. 그래서 그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을 배울 수 있고 우리 현실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울 수 있게 하는 곳이 아닐까 싶어요. 네. 점순이 선발돼 있다니까 너무 재밌네요. 네, 어떤 1년에 분들이 한 번씩 뽑히는지 궁금하네요. 점순이 2명 뽑는데 아, 2명이요? 동백꽃 점순이는 아. 성격이 거칠하고 키가 커요. 나이 17. 네, 네. 그다음에 봄봄의 점순이는 키 작고 가녀린. 야무지고 네. 예, 키 작은 사람을 네, 뽑아요. 네. 아, 그렇군요. 재밌네요. 한번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김유정 문학의 감정미학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조선대 신정숙 교수가요, 외로운 청년의 생애 반려찾기에서 김유정이 문학을 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로 여민증을 꼽았습니다. 저는 좀 생소한 병인데요. 이 여민증이 어떤 병이죠? 여민증은 김유정 선생이 만든 독특한 언어고 보통 혐인증, 아. 요즘은 대인기피증, 아, 네. 사람을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그래서 김유정의 경우에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데 여민증에 그 이유가 있어요. 일단 말더듬이니까 사람들 만나는 거 두렵겠죠. 네. 조실부모했지요. 네, 집안이 네. 망했죠. 네. 형님하고 누님들이 성격이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괴팍한 그런 성격이 있죠. 거기다가 농막염 걸렸던 것이 나중에는 결핵이 돼요. 결핵은 그때만 하더라도 이거는 불치병이었었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이미 그런 증세는 중학교 2학년 때 다른 친구들은 노는 시간이 되면 다 밖에 나가서 철봉도 하고 운동장 뛰어다니는데 그러지 않고 교실에만 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철 들고 나이 20살 넘고 이때부터 이제 20살에 첫사랑 했는데 이것이 짝사랑으로 끝나게 되고 뭔가 좀 자기 자신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 그래서 1931년에 춘천에 와서 한 1년 반 정도 춘천에서 있게 되는데, 춘천에 와서 보니까는 강원도 산골 사람들 못 먹고 못 입고 그래도 절대로 남 원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막 애를 써요. 이걸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살아야 되겠다. 언제까지나 사람을 회피해서는 안 되겠다. 소통을 해야 된다. 네. 무엇으로 소통할 것이냐? 문학을 통해서 소통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김유정이 사실 좋아했었던 게 마르크스의 자본론하고 그리고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 어떤 그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계급이 아닌 서로 이렇게 마음과 마음으로 안아줄 수 있는 바로 이와 같은 걸 가지고 문학 작품을 쓰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문학 작품을
나무를 쓰면서 그 여민증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고 네. 그 여민증의 영향이라면 모든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신례마을을 배경으로 했을 때 가진 것 없는, 배운 것 없는 그들에게도 인격이 있다. 그들에게도 사랑이 있다. 보통 사람들이 보았을 때 존경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것을 그들의 생각으로, 그들의 눈으로 보면서 그들의 얘기를 쓴 거예요. 네. 굉장히 구수해요. 사투리도 많고 의성어라든지 의태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많이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의성어, 의태어가 많이 나타나는 게 산골하고 산나그네 그 두 작품에서 네. 굉장히 이제 많이 네. 나타나는데 한번 제가 그걸 좀 뽑아왔어요. 네, 네. 산골이라는 작품에서 이제 한번 좀 읽어볼게요. 갖가지 나무들은 사방에 잎이 우거졌고 땡볕에 그 잎을 펴들고 너울너울 바람과 아울러 산골이 한 끼를 자랑한다. 그 공중에는 나는 꾀꼬리가 어여쁘고 노란 날개를 팔딱이고 이 가지 저 가지를 옮아앉으며 흥에 겨운 행복을 노래 부른다. 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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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아양스레 노래도 부르고 연녹색 털복숭이는 올망졸망 놓였고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뻐꾸기는 날아와 그 잔등에 다리를 머무르며 뻐꾹 뻐꾹 뻑뻑꾹 나물 바구니가 툭 하고 땅에 떨어지자 두 손에 펴든 치마폭으로 그새 얼굴을 폭 가리고 이쁜이는 흐득흐득 마냥 느끼며 울고 섰다. 이제야 후회 나노니 도련님 공부하러 서울로 떠나실 때 저도 간다고 왜 좀 더 붙들고 늘어지지 못했던가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만 미어질 노릇이다. 산골의 가을은 왜 이리 고적할까? 앞뒤 울타리에서 부수수하고 떨리픈 진다. 바로 그것이 귀 밑에서 들리는 듯 나직나직 속삭인다. 더욱 몹쓸 건 물소리. 고를 휘돌아 맑은 샘은 흘러내리고 야릇하게도 음유를 읊는다. 퐁퐁퐁 쪼록 퐁. 바깥에서 신발 소리가 자작자작 들린다. 이제 책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눈에 보이는 듯한 네, 장면이 네. 눈에 선하게 들어오는 네.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김유정 작품에서 많아요. 공감갑이라고 네.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소리와 음성과 이 시각이 합쳐져 가지고 이 감각이 상성하는 문체도 뭐 굉장히 토속적이고 판소리 가락에 네. 맞춰 가지고 그런 것도 굉장히 네. 구수하게 들리면서 또 이런 장면대로 그 산골만이 가지고 있는 그 정서를 그대로 네. 이제 재현하는 맛깔스럽다 그럴까? 작품이 네. 이렇게 맛깔스럽냐? 맞아요. 그럴 정도의 그 네. 작품들이 그 김유정 작품은 정말 문학 창작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한 작품 한 작품 다 외워도 상관이 없겠다. 오. 그럴 정도로 작품의 네. 묘미가 네. 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네. 문체 특징 가운데 네, 네. 하나가 판소리를 많이 듣다 보니까 네. 판소리 문체. 아, 그리고 어린 시절에 영화를 아주 좋아해서 네. 이때 당시는 다 무성 영화였어요. 네. 아. 변사가 하는 그 투. 그래서 김유정 작품이 있다 보면은 그 변사가 하는 투를 구연체. 네. 그다음에는 이렇게 리듬을 타면서 특히 그 첩어들, 의태어, 의성어, 그다음에 읽다 보면 리듬을 쭉 타는데 이건 판소리 문체 특징과 아, 네. 구연체 네. 그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김유정 작가의 작품들을 보다 보면 웃음, 해악 코드도 굉장히 많아요. 백철문학평론가가요, 조선문예 사조사 현대편에서 김유정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했습니다. 애수를 숨겨놓은 유머의 작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가을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보면은 친구가 자기 마누라를 판다고 그래서 마누라 팔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마누라 팔게 되었으니까 와서 계약서 네. 써달라고 그래요. 네. 근데 그 친구가 평상시에 융통성이 없어갖고 그 아내가 애 하나 키우면서 남편을 위해서 뭐 여기저기 그 돈 꼬다가 해먹이고 했는데 아내를 판다 그러니까 너무 안 돼서 말리고 말렸는데 이제 와서 계약서 좀 써달라 그러니까 가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도 농사를 지어서 이것저것 타작해서 다 빚을 갖고 나서 보니까 늙은 어머니, 아버지 근데 쌀이 2말 반밖에 안 돼. 이거 3개월을 어떻게 내나.
아, 나도 이런 때 마누라가 있었으면 좀 팔아먹었을 텐데. 근데 우리 집에 여자가 있긴 한데 너무 늙었어. 그리고 그럼 우리 아버지 거니까 내 마음대로 못해. 이런 장면 나왔을 때 우리가 기가 막혀서 웃잖아요. 네, 근데 이 네. 웃음이 즐거워서 나온 웃음이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 네, 너 어이가 없고 얼마나 먹고 살기 네, 힘들면 네. 그런가 이런 생각하고 또 아내라고 한 작품이 있어요. 표기가 안해예요. 이제 와이프, 아내란 뜻인데 네. 집안에 있는 태양이란 뜻이에요. 남편은 바깥 주인, 바깥 양반 이런 뜻이. 김유정은 아내를 안해라고 표기를 했는데 보면은 너무 아내가 못생겼어요. 이마는 훌러덩 까지고 코는 먼 산 바라보는 돼지코 같고 입술은 이빨이 앞으로 툭 튀어나와서 입도 제대로 다물지 못하고 그런데 바로 이 마누라가 어느 때부터인가 이 밥에 고깃국 먹고 싶어서 자기 들병이 나가겠다고. 들병에는 김유정 작품에서만 나오는 독특한 직업이에요. 병에다 술을 담아가지고 그 양반집 사랑방이나 논이나 밭으로 가서 술도 팔고 웃음도 팔고 네. 1930년대 노총각 문제 심각했었거든요.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을 이제 우리가 들병 장수, 들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못생긴 마누라가 자기가 들병이 나가겠다 그래요. 그래서 남편이 이 마누라 쳐다보니까 술 먹다가 술 마시다 떨어질 것 같아요. 야, 좀 태어날 때 곱게 태어났으면은 네. 그런 데로 들병 장사 시켜서 먹고 살만한데 야 이년아 네 상판 갖고 되냐? 그랬더니 들병 장수는 인물은 그저 그래도 수단만 주면 돼. 생각해보니까 야 전현이 떡국이 농가를 했구나 한번 가르쳐보자. 근데 보통 시골 여자 강원도 여자 같으면 강원도 아리랑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음장박자가 저는 맞질 않는 거예요. 밤이면 밤마다 이제 낮에는 하루 종일 나가서 논바지를 하고 들어와서는 무릎 장단을 치면서 야 한 소절씩 이제 따라 부르라고 해요. 네. 근데 목소리가 물러터진 질그릇 소리니까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자는 궁덩이를 이렇게 치면서 박수를 해가면서 남편은 무릎을 치면서 야 이년아 제대로 배워라. 그럼 아무 소리 못하고 궁등짝을 두드리고 가면서 해요. 바로 이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보면 우습기 짝이 없지만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면 술 장사 나가려고. 김유정 작품 속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매매 계약서 내 마누라를 일금 50원에 팝니다. 절대로 물리지 않겠습니다. 바꿔달라 그래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이런 장면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면은 마누라를 50원에 파나. 그때 당시 쌀 한 가마에 10원, 그럼 쌀 5가마에 마누라 파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 해학과는 달리 슬픈 네. 웃음 웃게 되는 해학. 네. 김유정 작품 전체가 다 그래요. 사실 그 우리가 김유정을 순수 소설 작가라고 하는데 순수 소설 작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작품 속에 드러나는 그 당시에 그 일본 제국주의 하에 수탈 그런 것들이 그 피폐한 농촌에서 다 드러난다라는 네. 거죠. 만무방, 금 따는 콩밭이라든가 우리나라에 이제 일본 제국주의가 침략하면서 한국에 금이 많다라는 소문이 많이 돌면서 네. 굉장히 금광 채굴이 굉장히 유행했어. 네. 1930년대.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소문들을 듣고 이제 여기저기 가면은 땅만 파면 금이 나오는 줄 알고 농사를 짓다가 계속 이제 파요. 밭주인인데 거짓말로 이제 조금만 팔면 된다, 조금만 팔면 된다. 근데 자기는 그게 안 나올 줄 아니까 나중에 결국은 도망가는 이야기. 네. 그런 걸 통해서 그 당시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래야만 먹고 사는 현실이 1930년대 있었다라는 걸 네, 네.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김유정 문학이 전반적으로 한국인의 정서가 녹아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그 한국인의 정서는 우리가 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한인데 어떤 한이냐?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처럼 그 한이 사실은 또 긍정의 뿌리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남편한테 매맞으면서도 몸을 팔아가면서도 돈을 갖다 주면 현실 자체는 굉장히 괴롭지만 김유정 소설 전반적인 것을 또 읽어보면 그 한을 걸음 삼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것이 우리 민족의 유산이 아닐까 네, 저는 네. 싶어요. 그래서 네. 김유정 문학이 담고 있는 정서인 것 같아요. 네, 오늘 김유정의 삶과 또 문학에 대한 이야기 세 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김유정과 친분이 깊었던 소설가 이석훈은 일찍 세상을 떠난 친구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죽음의 최종의 1분까지 창작의 붓을 들고 악전고투한 장한 유정. 유정은 문자 그대로 혜성처럼 문단에 나타났다가 꺼졌다.
네, 짧은 생애 동안 불꽃 같은 작품을 남긴 김유정의 문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그런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노원실 보니까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혹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삼남 이녀 중에 막내입니다. 어머니가 태몽을 꾼는데 아버님이 병마를 타고 탁 가는 걸 보고 아들이다. 그런 덕분에 저도 말을 좋아하게 됐고, 그런 의미에서 어지간하면 말을 제가 외국 가도 하나 사오고 국내에서도 좀만 있으면 사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명함에 보니까 예. 번호가 직통 번호가 예. 주신다고 하시던데 그것도 이유가 있나요? 제가 직통 전화번호를 주는 이유는 어쨌든 저한테 월급을 주시는 주인들은 국민인데, 국민이 머슴을 잘 부리면 머슴은 머슴 짓을 해요. 근데 머슴을 안 부리고 나아가면 머슴이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직통 전화번호를 우리 지역에 한 10,000장 이상은 돌렸습니다. 억울하거나 동네에 민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하십시오. 10시 이후에는 전화를 안 받습니다. 이라고 이제 드리면 처음에는 아무도 못해요. 국회의원이 대단히 높은 사람이고 바쁜 사람으로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하루에 한 20통씩 정도 모르는 전화번호가 옵니다. 그래서 난중에 이 전화번호에 하루에 한 800통, 1000통 오면 저는 정치를 안 해도 이제 주민들이 국회의원 별거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심부름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만 내가 국회의원 해도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평소에 참 많이 받은 책인데요. 지금도 가끔 이렇게 놔놓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구해라. 구본영 작가의 책이죠.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게 이제 2500년 전 춘추 전국시대 이야기가 주로 많이 있는데요.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사상을 가졌던 경쟁이 되고 또 그 군주가 어떤 인재를 구하느냐에 따라 성공하기도 하는 흥망성쇠가 막 붙임이 있을 때인데 그때가 서로 참 지금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인간들이 가져야 될 덕목이 그때 아마 고스란히 좀 적혀 있는 걸 잘 뽑아낸 책이라서 저한테는 상당히 깊은 감명을 준 책이고, 제가 이 책을 한 10몇 년 전에 봤는데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수시로 보고 뭐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작가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냥 평이한 작가가 아니라 기업 경영을 또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분이고, 또 그분이 이제 쓰는 책 중에서는 대다수가 과거의 고전을 활용해서 기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걸 많이 했는데, 알고 보면 그게 다 사람한테 이제 우리 현대인한테 도움이 되는 이에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해서 역사는 이제 현재와 미래의 끊임없이 없는 대화라 하는데, 춘추전국 시대가 사실로 다양한 사상과 다양한 인물들의 경험이었어요. 관중은 젊었을 때 포숙과 사귀었다. 그는 가난하여 늘 포숙을 속였지만 포숙은 그를 잘 대해주었고 속인 것을 따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현명함을 알아주었다. 관중이 언젠가 이렇게 말했다. 내가 가난했을 때 포숙과 장사를 한 적이 있다. 이익을 나눌 때마다 내가 더 많은 몫을 차지했으나 포숙은 나를 욕심쟁이라고 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가난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일찍이 3번 벼슬길로 나아갔으나 3번 다 군주에게 내쫓겼다. 그러나 포숙은 나를 모자라는 사람이라 여기지 않았다. 내가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를 낳아준 이는 부모지만 나를 알아준 이는 포숙이다.
포숙이 보좌하던 공자 소백이 왕위에 올라 환공이 되었다. 포숙은 관중을 추천하고 자신은 그의 아랫자리에 앉았다. 세월이 흘러 관중이 중병에 걸려 자리에 누웠는데 환공이 찾아와 관중이 불행한 일을 당하면 포숙에게 정사를 맡기는 것이 어떨지를 물었다. 평생 포숙의 도움으로 최고의 자리에 올라 뜻을 펼치게 되었지만 정작 기회가 되어 포숙을 추천해야 할 자리에서 관중은 포숙을 추천하지 않았다. 관중은 포숙이 그 자리와 지위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관중은 그 사람에게 맞는 적절한 자리가 어디인지 알고 있었고 적합한 사람이 적합한 자리에 있지 못하면 결국 개인은 몸을 망치고 조직은 일을 망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포숙은 원망하지 않았다. 관중이라는 그릇과 자신의 그릇이 다른 용도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관중이 볼 때 포석은 성과학을 너무 구별하는 학자지 현실에 맞지는 않다. 근데 포석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포석은 관중의 이야기에 충분히 수긍하고 있다. 사람이 이제 기본이 되고 어떤 그릇이 됐을 때 그 그릇에 맞는 참모들이 생겨서 국가가 발전을 합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살아왔던 궤적이나 또는 그 사람의 그릇이나 자기 성찰이나 또 국민을 위한 어떠한 공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느냐를 알고 그런 분들을 사실로는 국회에서도 청구를 해서 인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뭐 인기에 영합해서 내가 다음에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찬양하고 하는 모습은 국가를 되버린다 하는 뭐 이런 내용도 안 포함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남을 이해하고 남을 공감해주는 모습이 참 중요해요. 그런 걸 잘 할 줄 알아야지 그게 어찌 보면 어느 위치에 가는 몇 명의 리더가 되는 리더라도 그걸 못하면 리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자께서 그 5가지인가 분류를 해놨을 겁니다. 권력을 잡은 지 일주일 만에 공자가 한 일은 우리를 경악해 한다. 공자는 당시 유명한 대부였던 소정묘라는 사람을 추살한다. 공자같이 어질물 중요시하는 인물이 권력을 잡자마자 맨 처음 한 일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다.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하여 말들이 많아지자 공자가 이렇게 해명했다. 사람에게는 5가지의 죄가 있다. 물건을 훔치는 죄 따위와는 비교되지 않는 중대한 죄다. 첫째는 머리 회전이 빠르면서 마음이 음험한 것이다. 둘째는 행실이 한쪽으로 치우쳤으면서도 고집불통인 것이다. 셋째는 거짓을 말하면서도 달변인 것이다. 넷째는 추잡한 것을 외고 다니면서도 두루두루 아는 것이 많아 박학다식해 보이는 것이다. 다섯째는 그릇된 일에 찬동하고 그곳에 분칠하는 것이다. 이 5가지 중에 하나라도 있다면 죽여도 된다. 그런데 소정묘는 이 죄악을 두루 겸했다. 어찌 죽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공자의 군자론은 결국 인재론이다. 스스로를 수련하고 수양하여 제대로 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고품격 자기개발론이다. 시대가 바뀌면서 많은 것이 변했다. 이제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는 리더는 인간을 이끌 수 없다. 이걸 보면서 어떤 때는 제가 이제 조직을 하면 사람을 쓰잖아요. 한 3가지 이야기를 조직을 하면 합니다.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부에 있다. 우리끼리 단결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두 번째 이제 제가 그 대망책에서 나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그 도쿠가 이에야스 이야기를 합니다. 히데요시는 이제 자기 가신이 되면 돈하고 재산하고 뭐 땅을 주는데 도쿠가는 직언할 권리를 줍니다. 그래서 사실로는 히데요시는 당대에 망하지만 이제 도쿠가 이에야스는 200몇십 년 동안 일본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마찬가지로 저희 참모가 되면 똑똑하다기보다는 인간이 되고 서로가 도모되는 것도 돼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능력. 또 하나 더는 이제 제왕공이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뭐 자기 신화 중에서 자기 자식을 삶아갖고 뭐 주고 이런 모습들은 사실로 이거는 충성이 아니고 이거는 아부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 현혹되면
정치뿐만 아니고 모든 리더는 어느 단계에서 더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는 방법을 다양하게 노력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인간을 보고 있습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관심 있게 의원님께서 보시는 인물도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따로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인물 중에서도 뭐 많이 있죠. 그 중에서 특히 더 저는 그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소외인 아닙니까? 태어나자마자 뭐 양부모 밑에 자라고. 스티브 잡스는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는 버려짐에 익숙한 인물이다. 그는 출생하자마자 버려진 인물이다. 1955년 태어나자마자 버려져 다른 부모 밑에서 양육되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회사로부터 버려졌다. 그는 실패 속에서 자란 사람이다. 실패는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훌륭한 온상이었고 자신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였다. 이것이 그가 기존 질서와 철저히 다르게 생각하고 모험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또한 그는 새로운 것에 항상 주의를 기울였고 끝까지 필사적으로 밀어붙였다. 초기 픽사 영화사는 돈 먹는 하마였다. 막대한 투자에도 전혀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애니메이션이라는 새 장르에 관심을 갖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자신의 관심 분야에 자신을 모두 걸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오히려 자신에 대한 의무다. 능력이란 죽으면 사라지는 것이다. 살아있는 동안 재능을 발견하고 쓸 곳을 찾아 최선을 다한다면 신이 맡겨놓은 역할을 이룬 것이다. 이 책에서 제가 얻는 교훈은 첫째는 인간성이 되고 누구보다도 좀 더 따뜻한 내일을 만들 수 있는 자기 마음속의 준비를 잘 쌓은 사람, 또 이런 어려움이나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내려고 하는 노력,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 창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좀 더 만들어내는데 어느 모든 분야에서 노력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젊은 친구들에게 노력하면 성공한다 이런 이야기는 전부 진부한 이야기고, 자기가 갖고 있는 부분에서 어떻게 좀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해서 서로 기여를 하고 서로가 통합할 수 있는 통섭으로 갈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인물을 만들어내자 하는 것이 저희 답입니다. 저 스스로도 지금도 끊임없이 반성을 하고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잘못된 습관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게 내재되어 있어 이런 걸 버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제 나름대로 포부가 있다면 모든 게 특권화되고 특화되고 자기들끼리 끼리끼리의 문화로 인해서 저것끼리는 어찌 될지 모르지만 일반 민중들은요 가슴에 한이 남습니다. 그런 걸 제도적으로 고쳐줘야 되는 게 국회의원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제가 다 할 수도 없고 누가 되어도 다 할 수는 없지만 여태까지 그래 행행해 왔던 반칙과 특권의 문화를 조금씩만 바꿔나가는 노력을 저도 할 것이고,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조금씩은 우리 자식들이 행복한 세상 만드는데 내가 요만큼 손톱만큼이라도 했다면 저는 흔쾌히 제가 할 수 있는 업무를 다 했다라는 생각을 갖죠. 국회 도서관이 선정한 새로 나온 책과 화제의 책들을 만나보는 시간, 신간산책입니다. 세계 최대의 주간지이자 가장 영향력이 높은 미국의 타임지. 각국에서 벌어지는 시사 문제에 대해서 심도 깊은 정보를 전하고 있는데요. 타임이 바라본 역대 한국 대통령과 격변의 한국사, 타인의 시선을 소개합니다. 아시아의 작은 반도 대한민국. 마지막 분단 국가이자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외교의 현장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 책은 1950년 10월 16일부터 2017년 5월 15일까지 70년 가까이 타임지에 기사화된 한국 현대사와 전직 대통령들을 조명한 12개의 기사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군부가 한국을 접수하다, 김대중에 대한 편결, 이명박의 청와대 블루스 등 해당 기사에 대한 번역뿐 아니라 당시 국내 상황을 보여주는 다양한 신문 기사들도 실려 있는데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에게 익숙했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던 현대사를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인도에 대해 너무나 잘못 알고 있다. 국내 최고의 인도 전문가가 들려주는 리얼 가이드북, 인도 백문백답을 소개합니다. 국내 유일의 인도사 전공 교수로서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들과 인도에 관해 대화해온 저자, 인도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책을 냈다는 그는 여행서에서 알려주지 않는 인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감없이 풀어냅니다. 인도 사람들이 게으르다고? 왜 나를 찾아 인도로 갈까? 왜 거지가 많을까? 무슨 말이 그리 많을까? 책에는 인도하면 떠오르는 우리들의 고정관념 100가지가 질문 형식으로 구성돼 실려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비집중 모드일 때 가장 창의적이다. 하버드 뇌과학자가 20년에 걸쳐 밝힌 최강의 뇌 사용법, 멍 때리기의 기적을 소개합니다. 집중이 길 앞을 똑바로 비추는 폐쇄적이고 좁은 광선이라면 비집중은 멀고 넓은 곳까지 비춰 주변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광선이다. 집중력에 관한 과거의 통념을 뒤집으며 학계의 주목을 받은 저자. 이 책은 스포츠, 비즈니스, 교육,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사례들을 통해 멍 때리기, 즉 비집중 모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저자는 집중과 비집중 사이를 오가는 멍 때리기의 법칙을 배우면 자신에게 있는지조차 몰랐던 특별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비현실적이거나 실제하지 않는 막연한 생각을 머릿속에 떠올려라. 만약 무엇이라면 어떻게 될까와 같이 바쁜 일상에서 지친 뇌를 쉬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끝으로 TV 도서관에 가다는 문을 닫습니다. 매주 한 권의 책을 읽어야 한다는 부담감은 있었지만 그동안 많은 책을 소개하고 또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제 자신을 채워가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미국의 학자 찰스 엘리엇은 책은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라고 했는데요. 그의 말에 따르면 책은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이자 또 인내심 있는 교사다라고 말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점차 독서할 시간을 갖기 힘든 것이 현실이죠. 그렇지만 바쁠수록 돌아가라라는 옛말이 있듯이 책을 통해서 마음의 위안과 휴식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TV 도서관에 가다를 애청해 주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Saw the world turning in my sheets, and once again I cannot sleep. Walk out the door and up the street. Look at the stars beneath my feet. Remember rights that I did wrong.